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입시교육 인문논술팀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통합교과형 문제를 통한 다면적 사고 유형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문에서 살펴보고 그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할지 개요를 짜보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우선적으로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볼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그 통합교과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통합교과형 능력을 여러분들이 쏙쏙 뽑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시험 문제가 10월 12일 날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9월 7일 날 9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라서 지금 현재도 현장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촉박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바로바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상에서 같이 논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문계열 요번 2024학년 내에 출제됐던 핵심 키워드를 본다면 먼저 국어과와 독서 또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생활윤리, 통합사회, 사회문화 또 영어 독해와 작문 뭐 이런 분야에서 나왔고요. 핵심 개념이 용어로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세계 시민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 시민주의, 또 보편적인 윤리, 또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민주 시민 생활이라든지 시민의식, 특히 시민의식 및 세계 시민의식, 이 세계 시민의식이 어떤 식의 세계 시민의식인지 심화를 들어가서 그것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의 다면적 사고 평가 방식입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를 볼 텐데요. 연세대학교는 시험 문제가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로 총 4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통논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1-1인데 제시문 다의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논지를 비교 평가하시오. 자, 그러니까 제시문 가가 있고 제시문 나가 있는데 이 가와 이 가의 논지와 나의 논지를 먼저 뭐 하라고 했습니까? 비교. 자, 비교를 하는 건데 비교를 하라고 한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바로 비교죠. 그리고 대신에 요 다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바로 다의 화자가 되겠죠. 이 다의 화자의 행동들 또는 다의 화자의 생각들을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해서 다에다가 적용을 하라, 평가하라. 자, 평가하라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와 나의 논지가 분명히 다르겠죠. 이 다른 선상에서 어떤 것이 다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에서 글쓴이의 주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논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논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의 화자를 어떻게 평가한다 라고 비교도 해야 되고 주장도 해야 되고 다를 평가해야 되는 3가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시문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 기원전 5세기 중국 철학자 묵자. 이 묵자라는 사람은 사랑을 강조한 제자백가죠. 그 당시 전쟁이 불어온 참상이 놀라 다음과 같이 물었다. 무엇이 보편적인 사랑과 상호 이익으로 가는 길인가? 자, 여기 좀 특이한 단어가 보편적. 보편적이란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마
통사 시간이나 국어 시간이나 인문학을 문과 학생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래서 보편성이라든지 특수성, 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그 차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라든지 문과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가 보편성, 특수성, 또 이제 효율성, 형평성. 자, 이런 것들 선상의 비교, 이런 것들이 논술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단어 초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도 그런 지문들이 있으면 꼼꼼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편적인 사랑과 상호 이익으로 가는 길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다른 나라를 내 나라처럼 여기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20세기 말 존 레논은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본다. 온 세계를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을 상상해 본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노래했다. 이러한 이상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민족 국가로 구성된 현실에 대해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엔 아직 미약한 꿈이기도 하다. 자, 민족 국가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요 세계의 시민이 어떤 한계점, 이 민족국가라는 생각의 한계점 때문에 나는 세계 시민이다 라는 부분이 될 수 없다.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미약한 꿈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 생명은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이게 바로 보편성이 되겠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상황 상관없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인종에 대한 생각, 이게 바로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큰 재난에 처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우선시한다. 이게 바로 요 민족주의가 되겠죠. 우리는 자국민의 이익을 타국민의 이익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둔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태어난 장소는 단지 하나의 우연을 따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세계 시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지금 존 레논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족국가라는 부분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에 미치기에는 아직 미약하다. 그런데 세계 시민주의, 민족국가 또는 우리나라 동포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이 부분은 보편성에 조금 어긋난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민족국가라는 부분 때문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민족국가라는 부분은 바로 우연일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네가 한국 사람인 이유는 그냥 우연적으로 한국에 태어났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 민족국가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선 세계 시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각을 해서 여기까지는 봤습니다. 자, 디오게네스를 계승했던 스토아파는 이 점을 인지하여 국적이나 민족 또는 문화 차이가 우리와 타인들 사이에 경계선을 긋도록 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을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 시민으로서 간주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우리는 모든 인간을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 시민으로서 간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특정한 정부나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자, 그래서 우리 이웃이자 우리 동료를 뭐라고 표현했냐? 인간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국적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민족 국가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민족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우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무조건 도와야 된다. 자, 칸트는 인류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래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대해 남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사람들은
지구 위에서 영원토록 점점이 흩어져 살 수 없는 까닭에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류해야만 한다. 자, 환대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를 말한다. 칸트는 이를 통해 멀리 떨어진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 관계를 맺게 되고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칸트는 영구 평화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인류의 모든 근원적인 소질을 개발하고 완전한 시민적 통합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세계라는 개념을 민족 국가를 뛰어넘은 도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우리는 모든 인간은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 시민으로서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의 세계라는 개념, 또 민족 국가를 뛰어넘는 도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 민족 국가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는 우연히 그 국가에 태어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가 지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 지문에서는 세계 시민주의 또는 인간 공동체, 지구상에 있는 것은 인간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시문 나인데요. 이 나의 지문은요, 영어 지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부분은, 자, 세계 시민주의인데, 이 세계 시민주의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문 나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은 세계 시민주의 속에서 세계가 더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계와 민족을 생각을 한다라면, 자, 세계가 훨씬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는 세계와 민족의 이익 중에서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세계 시민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세계 시민주의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민족을 살펴보는 거지만, 여기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는 민족을 생각해보고 세계 시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제시문 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는 콰메 앤토니 에피아라는 사람의 세계 시민주의라는 글의 원전이고요. 자, 에피아는 세계 시민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과 국가들의 차이와 특수성을 인정하는 세계 시민주의다. 이 두 가지 세계 시민주의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세계 시민주의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되면요, 보편적 시민주의 입장에서는 인류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자국의 이익을, 여기서는 자국의 이익보다는 세계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자국민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의 자국의 이익이 훨씬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에 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충돌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뿌리 없는 세계 시민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세계 시민주의의 이상적인 해석은 지속적으로 강한 매력을 지녀왔으며 일부 철학자들은 국경을 설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에피아는 결론에서 우리는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를 옹호하거나 엄격한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개인과 지역, 국가의 차이와 특수성이 바탕으로 뿌리를 둔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나에서는요, 지금 여기 특수적
이 부분을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를 에피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가글에서는 바로 이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을 한 부분이 되고요. 나 부분은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와 나의 성격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요지는 이렇게 세계 시민주의, 보편적 시민주의, 인간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은 우연적으로 이 민족이라는 부분은 바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족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세계 시민주의다라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심은 나의 에피아는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 즉 뿌리를 둔 세계 시민주의. 자, 이렇게 표현합시다. 뿌리를 둔 세계 시민주의. 자, 요런 부분으로 지금 가와 나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재심은 다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재심은 다에서는 나보다 1살 아래인 연준에는 딸을 두었는데, 이제 문학 작품이네요. 우리 준표 녀석이랑 같은 어린이집, 같은 사랑반에 다녔다. 유학생 시절 같은 학교 유학생 선배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한국인 연주는 이 도시에서 애를 가지고 낳고 키워온 덕분에 한국인 거리라 불리는 계림로 부근의 골목골목을 이젠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 계림이라는 곳이 참 용어가 특이하네요. 신라의 박혁거세가 태어난 것도 계림인데 아마도 그런 계림과 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계림이 아닌가 싶네요. 넌 참 좋겠다. 외할머니가 보내준 학습지로 받침 없는 한글을 거의 뗐다는 연준의 딸내미. 그 어린 것이 발음하는 표준 한국어 억양을 들을 때마다 소위 대학교 한국어 강사라는 나 자신이 슬그머니 무섭게지곤 한다. 왜 난 언니가 부러운 걸. 언니는 두루두루 다 통하잖아. 연주는 택배기사가 주소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한참을 버벅거리다가 나한테 휴대폰을 넘겨주며 투덜댔다. 아, 답답해. 룽리룽 후퉁. 이봐, 나도 언니처럼 하잖아. 그런데 왜 내 말은 못 알아듣는 거냐고. 닝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연주도 나오고 지금 연주도 나오고 닝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닝도 가끔 내게 그런 말을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 먹던 날 위성으로 한국 방송을 보며 그 분위기를 깊이 즐기는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너는 조선족이라 두 나라 말을 다 하니 참 좋겠다.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요즘 들어 나는 때로 한국에서 온 연주처럼 혹은 한족인 닝처럼 차라리 한 가지 말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만약 그랬더라면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준표를 한쪽 유치원에 보낼지 조선족 유치원에 보낼지 같은 문제로 없었다. 쭉쭉쭉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연주라는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자, 닝이라는 분은 지금 한족입니다. 자, 그런데 요 지은이 화자는 이 사람은 지금 한국인도 아니고 한족도 아닌 조선족입니다. 자, 조선족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한족의 언어를 쓸 수도 있고 한국인의 언어를 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언어와 완벽한 문화를 한국인처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중국인 한족처럼 완벽한 언어와 완벽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볼 때는 한국어를 쓸 줄 알고 중국어를 쓸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부럽고요. 닝의 입장에서 본다면 닝도 지금 닝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국어 문화와 한국 방송을 보면서 한국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둘 다 공통적으로 부럽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은
조선족인 나를 볼 때 부러워합니다. 한국 언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있는 나가 부럽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이 두 가지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바로 정체성, 이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사람 사는 거 다 거기고 거기서 하늘 아래 땅 딛고 서면 결국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디오게네스는 아니었다.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 도시에서 나야말로 모두와 다 통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애초의 희망과 믿음은 그렇게 묘하게 꺾이고 있다. 묘하게 꺾이고 있다. 바로 정체성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글에서는 세계 시민주의이기 때문에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그닥 좋은 평가를 하진 않겠죠. 그러면 나에서는요, 반대죠. 가에서는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이기 때문에 화자인 나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해라 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나에서는 뿌리를 둔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이기 때문에 뿌리를 둔 세계 시민주의 입장에서는 나의 요 화자 나에 대해서 이 괴로워함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제시문 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적인 세계 시민주의,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라고 해도 되겠죠. 이상적인 세계 시민주의를 다루고 있다. 자, 제시문가는 세계 시민주의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이지만 민족 국가가 우세한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민족 국가가 우세한 현실, 이게 바로 한계점이 되겠죠. 한계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계 시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선 요 한계점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뛰어넘는 생각이 바로 뭐냐? 이 민족 국가다라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우연함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족 국가라는 현실을 뛰어넘고 세계 시민주의로, 보편적인 세계 시민주의로 가야 된다. 라고 지금 제시문 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문 가에서는 우리가 민족 국가의 기준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의 일원이라는 관점에서 사고해야 된다. 자, 이러한 이상적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는 고통을 겪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도와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부여된다. 자, 제시문 나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다음 제시문 다에서는 자, 지금 지은이가 어느 것도 속하지 않는 이 부분이 묘하게 꺾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다에서는 이렇게 화자는 다문화적 도시에 살면서 디오게네스와 같은 세계 시민으로서 이상을 추구했고 한족 중국인인 친구들과 한국인 연주는 화자가 두루두루 통할 수 있을 것이라 부러워한다. 하지만 화자는 그들과의 차이와 경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바로 회색지대가 장벽이 되어 화자가 품었던 세계 시민주의적 이상의 실현이 좌절되는 경험을 표현한다. 자, 이랬을 때 이 다의 화자는 지금 이상 실현의 좌절, 자, 다의 화자에 대해서 가에서 어떤 식으로 또 나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고르실 때 충분한 논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알아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개요 구상인데, 세계 시민주의 바람직한 모습을 주된 주제로 한 이번 논술, 이 논술에서 바로 가그르는 국가, 민족,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 바로 이 보편적 가치. 이 보편적 가치란 말은 인간 존중, 대표적인 사상이 인간 존중 사상 되겠습니다. 또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보편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류애를 강조한 세계 시민주의. 또 제시민 나에서는 그런 보편적 인류애의 강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을 강조한 세계 시민주의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창의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1-1번 문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번 문제의 그 해설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를 선택을 하든, 또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를 선택을 하든 정답은 없습니다. 한데 내가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다라는 쪽을 선택을 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보편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시 되는지, 이 부분을 쓰셔야 되고요. 특수적 세계 시민주의를 선택을 한다라면 뿌리를 바탕으로 둔 세계 시민주의,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수성과 그 나라마다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 선상에서의 세계 시민주의, 이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데올로기로 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다문화 사회의 가정이 그 나라에 파고들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계 시민주의가 그 다문화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도, 또 그 다문화 가정이 세계 시민주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면적 사고, 통합교과형 학습이 여러분들의 다면적 사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1-2번 문제,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